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100억 규모. 다만 단기 순이익으로 따지면 여전히 이제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요. 그래도 뭐 긍정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들은 나타난 것 같아요. 뭐 일단 제가 이 얘기는 할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언론에서는 자꾸 AMPC를 빼고서 적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주는 돈을 왜 빼고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식의 어떤 논지를 갖다가. 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공급할 때는 사실은 AMPC 수령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서 단가 조정을 갖다가 서로 간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는 걸 갖다가 뺀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여기에 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분기만에 이제 흑자원을 갖다가 했죠. 그게 역시 이제 ESS 매출이 굉장히 큰 폭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동력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QOQ로는 한 30% 정도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6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ESS 매출이 굉장히 그 실적 견인에 굉장히 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수익성이 높은 46 시리즈 원통용 셀 출하량이 그러니까 QOQ를 60%나 늘어났어요.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 주요 고객사들 중심으로 고전압 미드니켈 그 볼륨급 이하의 차종에 보통 채용이 되는 거죠. 네. 제품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남은 과제는 사실 있죠. 이게 확 더 좋아지려고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북미 지역에서 좀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GM과의 합작 공장인 얼티엄 셀즈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신호가 보이고 있죠. 해고됐던 인력들을 갖다가 다시 다시 뽑으면서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지역의 EV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배터리 출하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돼요. 왜 QOQ로 ESS가 30%밖에 못 늘어났냐면은 후공정의 병목 현상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셀을 만들 수가 있는데 후공정이라는 게 그걸 갖다 모듈하고 팩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서 가령 뭐 PCS를 연결한다거나 BMS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쪽 인력들이 숙련되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고숙련 인력들이 가면 좋은데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ESS를 갖다가 달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셀 상담도 뭐라고 할까요?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후공정 부분에서 지금 미국의 뭐라고 할까요? 숙련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병목 현상을 갖다가 겪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역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의 숙련도도 조금 올라가겠죠. 약간은 좀 회수될 어떤 전망이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전방 고객사들,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다시 말해서 GM의 어떤 수요들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훨씬 더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후공정 부분에서의 어떤 병목 현상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지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1, 2분기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정말 말 그대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영업 손실 100억 원대를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사실 적자를 계속해서 봤던 기업이었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오늘 같은 날도 LG 엔솔 대비해서 더 많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가 일단은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던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게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요. 네. 유럽 고객사들이 이제 볼륨 세그멘트라고 하죠. 보통 이제 중가 이하의 대중용 차량들의 삼성의 SDI의 각형 배터리들이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라든지 폭스바겐 ID, 폴러라든지 그다음에 쿠프라, 스코다 역시 이제 폭스바겐 계열사들이죠. 이쪽에 이제 이 각형 사이드 터미널을 갖다가 장착하고 있는 네. 각형 통합형 셀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된 게 유럽 시장이 지금 잘 팔리잖아요. 전기차들이. 네. 그 부분이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좋아질 게 뭐냐면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3, 그 다음에 EV2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도 사실은 삼성의 SDI 배터리들이 탑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방 고객사들이 한정이 돼 있었죠, BMW. 네. 근데 BMW,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등 독일 이제 3사들을 갖다 모두가 아우르는 어떤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헝가리 공장 내에 일부 라인을 갖다가 또 LFP로 그 배터리 생산용으로 지금 전환 작업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이 70%를 갖다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삼성 SDI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흑전에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기재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죠. 뭐 대부분 적자를 갖다 축소하는 데 그쳤고 많이 봐야 뭐 한 100억, 한 200억 정도의 흑전을 예상을 했는데 한 2천억 정도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놀랍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예. 다음 3대장 중 하나인 이제 SK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SK온이 포함된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정유사의 주가가 빠지면서 오늘 뭐 5%대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SK온은 어떻게 흑자 전환 시기를 좌우할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유럽 공장 가동률 개선도 이슈가 있을 거고 ESS 신규 수주를 통해서 적자를 좀 줄여나가야 될 텐데 SK온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SK온이 이번에 깜짝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에 8,200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방 고객사들이 그 원래 가져가기로 한 물량을 못 가져가면 보상금을 주잖아요. 그 보상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드랑 결별을 하게 되면서 거기 이자 엄청난 돈을 갖다가 빌렸으니까 이자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이자 지급이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도 일회성이겠지만 좀 도움이 됐고요. 당시엔 충격이었는데. 네, 당시의 충격이지만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이자 지급이라든지 보상금 수령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아시아 지역의 판매가 급증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많이 팔리잖아요. 현대기아차에는 대부분 SK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조지아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굉장히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으면서 그 SK의 조지아 공장의 가동률이 거의 100%에 달해요. 전기차가 미국에서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9, 아이오닉 9이 잘 팔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 부분에 SK온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깜짝 흑자의 어떤 전환점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 나가려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지금 SK온 미국 법인 조지아 공장 가동률이 계속해서 한 100%를 유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유럽 헝가리 공장 가동률도 지금 80% 수준인데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ESS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게 되면 전환, 그 다음에 어떤 수주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SK온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문이 흑자 전환한 부분들 그리고 염수 리튬 사업도 분기 기준으로 첫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번 실적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재고평가 이익이 환입된 부분이 굉장히 컸고요. 니켈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의미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음극재 같은 경우가 이제 적자폭을 갖다가 대폭 축소했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의 가장 큰 장점은 음극재를 갖다가 양극재와 동시에 음극재를 만든다는 거고 그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 PFE로는 거의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입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아르헨티나 염수리 팀이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1공장이 램프업이 끝나면서 그 2분기에 한 11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달성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또 2공장이 이제 엽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사실은 뭐 염려할 상황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포스코홀딩스의 2분기 실적을 갖다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의 어떤 소재 부분이 어느 정도의 어떤 반석 위에 이제 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동안 계속 돈만 쏟아 부었는데 이 부분에서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같은 부분에서 바라던 대로 드디어 이제 흑자이 되면서 사실 올해 하반기에 이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초기에 이제 고정비라든지 감가상각비는 들겠죠. 그 고비를 지나고 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지 않을까. 리튬 사업 부분은. 최소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양극재 기업 하면은 또 에코프로비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LNF
뭐 어떤 출하량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양극재 업체들의 어떤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반기 궁금합니다. 양극재 업체들의 전망은 전방 고객사들의 이제 셀 그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LFP 배터리를 갖다가 양산하려고 하는 양극재를 양산하려고 하는 기업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기존 라인을 전환한다거나 LNF 같은 경우가 그 뭐라고 할까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생산을 하면 그 부분이 이미 뭐 쇼티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북미 지역에 좀 집중하고 있는 어떤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LG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M하고의 합작 사이인 얼티엄 셀즈가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이제 실적을 갖다가 좀 좌우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에코프로그룹의 주가를 억눌렀던 아마 주가 흐름을 보면 그 급격하게 빠졌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빠졌던 구간이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 1조 2천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금감원에서 좀 정정 요구를 보내면서 유상증자가 좀 철회가 된 부분들 결국에는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에코프로비엠이 1.2조 유상자를 갖다 발표를 했던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차에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양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 있었겠죠. 2차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논 PFE가 중요한 거예요. 중국산을 갖다가 배제해야 되니까 지금 기존에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비중들, 중국 회사가 갖고 있는 비중을 줄이는 거를 갖다 목표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충격일 수밖에는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금감원에서 막았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인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가 하락을 했고요. 오늘 뭐 6%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른 노이즈가 없어야 돼요. 본업에 충실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에코프로가 무슨 뭐 화장품 회사에다가 뭐 재무적 투자를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뭐 재무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는 있겠죠.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뭐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에 하느냐? 순수한 2차 전지 플레이어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굉장한 큰 성장주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을 믿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그리고 그걸 투자할 때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때 주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유럽 공장이라든지 유럽 헝가리 공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의 어떤 전기차의 확산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초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실적은 업황은 충분히 돌아서고 있고요. 3분기, 4분기로 가서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업에서 자꾸 이탈되는 이런 어떤 소음들을 자꾸 회사 측에서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주가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주가 흐름만 보면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이 반등을 하면서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주로 얼마나 좀 수급이 쏠릴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다시금 이제 반등을 모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전기차 판매도 굉장히 뭐 중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ESS 부분이 굉장히 큰 성장축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ESS 부분의 어떤 캐파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는 건데 지금 어차피 25년 상반기에 어떤 저점에 다다른 상황이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아까도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등의 필요 충분 조건은 어느 정도 전부 다 갖춰져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유망한 산업입니다만 현재는 좀 저평가가 되거나 주가 흐름도 좀 좋지 않은데요.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어떨지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